저희 포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 대담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많은 대학에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우리 계명문화대 박승호 총장님 얼굴도 뵙고요. 고려대, 송원대, 고신대, 신라대, 아주대 꽤 많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희가 모실 대담자의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미래연구소가 특별 대담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일단 줌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겠지만 이걸 잘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에는 아마 우리 대학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전 총장님 김우승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 분이라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우승 총장님을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우승 총장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에리카라는 것입니다. 에리카라는 어떻게 전에 말씀드렸는데 에리카를 장명하신 분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한때는 에리카 그 캠퍼스에 가서 우리 김우순 총장님을 학술 연구한다고 인터뷰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순 총장님을 모시고 크게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 반 정도 논의를 펼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에리카 캠퍼스의 탄생 배경과 성공 요인 그리고 주는 시사점, 또 하나는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크게 우리나라 고등교육, 나아가서는 지방대학이 당면한 문제와 위기, 그리고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 글로컬 30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담에 앞서서 우리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배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 같은 성화로 아유, 네, 부담이 총장님을- 많이 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총장님 자기소개를 좀 자신감 뿜뿜해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한양대학교 기계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91년도에 에리카 캠퍼스 기계공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까지 에리카에서 이제 부총장 지내고 2019년 3월서부터 제15대 한양대 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지난 2월까지 총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총장님 듣자 하니 최장수 산학협력단장 중에 한 분이라고 했는데 산학협력단장은 얼마나 어떻게 하셨나요? 예, 제가 이제 에리카는 그전에는 산학협력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한 10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그 정확하게. 예. 산학협력 그 경험이 총장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나요? 그 산학협력 단장했던 것이 도움됐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에리카에서 쭉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물론 산학협력 단장으로서의 역할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에리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 지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한양대 안산 캠퍼스죠. 맞습니다. 안산 캠퍼스. 안산 캠퍼스를 입학을 했는데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산 캠퍼스라고 한 사실에. 근데 최근에 이제 에리카 캠퍼스를 가보니까 뭐 젊은이들 쓰는 표현으로 거의 이제 넘사벽이 된 거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는 입학 성적부터 모든 것들이 에리카라고 한 ERICA 이거 장명도 하셨다면서요? 네. 장명은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그 2009년 그러니까 이제 에리카에 대한 거를 한번 쭉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1979년도에 반월 분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오놀도 아니고 무슨 반올이냐 그래가지고 그거 이름에 대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1987년도에 안산 캠퍼스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안산에 공단의 이미지가 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안산에 대한 좀 그럼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구성원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 9월 24일 날 30주년 행사 때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고 그때 이제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학교명을 안산 캠퍼스에서 에리카 캠퍼스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에리카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들이 이제 학연산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그때 그 단장이 부총장 지내셨던 이재성 부총장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성 부총장님이 이제 이름은 만드시고 제가 기획처장을 하면서 학교 이름을 바꾸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에리카라고 새로 개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했을 맞습니다. 때 구성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네. 그런 절실함, 네. 진정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름만 바꾼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81년도에 제가 대학원생으로 그 에리카 캠퍼스 그 당시 이제 반월 분교죠. 반월 분교에 대한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캠퍼스라고 하는 큰 그 한양에 그 캠퍼스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만 끝나면 집으로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강의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시기 바쁘고 그러니까 40만 평의 큰 부지인데 텅 빈 캠퍼스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있다가 제가 이제 91년도에 가보니까 캠퍼스가 그렇게 크게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쭉 있다가 97년도에 테크노파크 사업이라는 게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 그때 TP를 지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안산 캠퍼스가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1,000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안산시가 그 당시 539억을 냈고 제 기억이 맞는다 그러면 산자부가 250억 그리고 경기도가 100억 기타 해서 이제 1,000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 그때는 젊은 교수로서 선배 교수님들이 그냥 와서 프로포잘 쓰라고 근데 TP가 뭔지도 몰랐어요. 테크노파크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인터넷이 그 당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해외 컨퍼런스 가시면 팜플렛 얻어다가 그걸 이제 보고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캠퍼스 내에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업체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캠퍼스 내에 사공학관 내에 한 3계층을 빌려가지고 이제 TP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기업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또 들어오고 나서 기업들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R&D도 하고 그게 아마 오늘의 에리카 캠퍼스를 이제 맡게 된 첫 번째 사건인데 그걸 비롯해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서울로 떠나가고 학생들도 애착을 못 느끼고 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 교수님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엔 서울 캠퍼스는 교수님들을 많이 뽑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리카 캠퍼스로 교수들을 이제 많이 뽑고 해서 젊은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한 어떤 계기가 돼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2004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시행을 했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수도권의 일반 대학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건데 그 당시에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많이 냈어요. 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털컥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 정도 사업비였냐면 1등을 해가지고 1년에 70억씩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야.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공용장비센터도 만들고 현장 실습도 하고 캡스톤 디자인도 하고 탑다운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충실히 시작을 했죠. 뭔지도 모르고 네. 시작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학협력중심대학이 됐고 링크
링크 플러스, 그러니까 2004년서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하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에리카 캠퍼스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언젠가 총장님께 들은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전 동조하는 면도 있는데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이리저리 많이 받을수록 학교가 망가질 수도 있다. 뭐 사실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 그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 발전에 촉매가 되거나 트리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에리카 캠퍼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의 변화의 아이콘이 에리카다. 에리카는 사실 기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있으면 이게 뭉쳐서 하여간 한번 정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지속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04년서부터 2019년까지 한 15년 동안 정부 재정지원 사업단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많이 안 거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 구석구석을 알기 때문에 대학 체질 개선하는데 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에리카인 경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돼서 정부의 빚이 많은 대학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저도 거기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성균관대도 어떻게 보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근데 저희도 총장님이 바뀌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뭐 깔때기 이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여러 사업이 와도 결국은 모아서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써오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반대 케이스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따는 것 그래서 플랜카드 거는 것이 목표인 대학도 네.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정은 똑같이 투입이 되는데 어떤 대학은 변하고 안 변하는 건 저는 휘발성으로 재정 지원 사업을 쓰면 저는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하는데 태양인을 태음인으로 바꾸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바뀌고 나면 자기 건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듯이 저는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데 체질 개선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되면 아마 많은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도 한양대에서 우리 총장님을 재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단장을 오랫동안 시킨 것도 큰 역할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받으면 즐겁고 좋잖아요. 그리고 학교의 자긍심도 올라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의 체질 개선을 일관성 있게 계속 해 나가는 마중물로 써야 된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기 많은 대학들이 재정 지원 사업을 받고 또 실행하는 대학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에리카는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포커스를 두고 했고 그 포커스를 발견하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고 영업 비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 비밀은 좀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얼마 필요했어요? 예. 그 에리카 캠퍼스를 한번 와보신 분들 알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평지고. 근데 초창기 때 거기 건물이 한 5개, 6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에 그냥 말 타고 다녀도 되는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이 땅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아마 저 앞선 그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총장이셨던 현 이사장님이신 김종량 총장님께서 서울과는 좀 다른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7년에 그 테크노파크 사업 유치할 때는 본인이 직접 대전에 내려가서 발표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게 되면서 그림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산과 학이 좀 연결고리를 좀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캠퍼스에 있는 10만 평 부지를 사회에다가 내놔보자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장들이 거기 이제 보직자들이 그래서 이제 기업체 유치하는 것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소위 학연상 클러스터 존이라고 하는 10만 평이 김정장 총장님이 얘기했던 그 10만 평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됐고요. 2003년입니다. LG 이노텍 중앙연구소 그리고 경기 테크노파크를 저희들이 유치할 때 3만 평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3만 평 임대한 거 가지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원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국책연구기관과 LG 이노텍 중앙연구소 그러면서 이제 창업보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한 180개 기업하면서 캠퍼스 내에 산학이 같이 뭉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의 그런 비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비전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거기 보직자들이 오랫동안 그러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정책을 갖다가 이어가야 되는데 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대잖아요. 근데 지난 16년 동안 260조 원을 투입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있고 전 세계에서 0.7%대는 0.7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여러 우리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있지만 대학에서도 어떠한 정책의 일관성은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우리 처장님이 얘기하셨던 성균관대학도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에리카에 대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97년, 98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지금 20한 3, 4, 5년 됐나요? 그 정도의 시간이 좀 흘러갔다. 예, 그래서 그 리더의 어떤 비전과 그거에 대한 집행력을 하기 위한 보직자들의 어떤 힘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테크노파크 TP라고 하는 사업,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 이런 사업이 마중물이 되고 또 절실함이 보태지고 리더가 강력한 비전으로 산과 학의 연합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땅을 잘 쓰셨네요. 땅을. 예, 땅이 넓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땅만 많다는데 땅도 많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교육부가 유휴 교육 시설을 지역에서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하고 어젠가 4대 요건 중에 특히 교지 관련되는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거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이제 학생 수가 줄고 유휴 교육 시설이 생길 때 지자체와 함께 또는 지역 기업과 함께 하는 뭔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럼요. 지금 우리 에리카도 아까 말씀드린 TP 3만 평 임대해 줬던 거를 TP가 그걸 샀습니다.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600억인지 얼마를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에리카 캠퍼스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임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팔아서 근데 이제 그걸 아무나 이렇게 아무 업종에다만 팔면 안 되기 때문에 팔 때 그 학교하고 산학연계 교육이나 산학연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 이게 들어와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지 임대하는 건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많이 교지에 대한 부분을 운영할 때는 이제 그 4대 요건 중에서 이제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 대학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방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유휴 교육 시설이 있을 때 들어오게 하든지 뭐 어디 활용한다고 할 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아무거나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에리카는 LG 아까 이노텍과 이노텍. 경기 테크노파크 네. 그게 좀 역할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 실습 같은 경우를 캠퍼스 내에 있는 기업에다가 한 30%가 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학연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까운 곳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R&D도 하고 네.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양대학이 로봇학과를 만들었어요. 교수들도 거기 연구원들하고 뭔가 합니다. 있었죠. 예, 서로 간에 겸임교원으로 서로 이제 크로스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에리카 캠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혁신공유대학 로봇 분야입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 같이 해가지고 먼저 거기가 로봇센터가 있었고 그 로봇센터로 해서 로봇 학과를 만들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간대학으로 해가지고 혁신공유대학이 지금
로봇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제가 뭐 들라 그러면 오늘 하룻밤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지금 뭐 교육부에서 제시하기도 하고 무슨 뭐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뭐 파크니 얘기하는데 생생한 사례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자주 쓰는 게 시너지라는 거 있잖아요. 시너지. 진짜 이제 시너지가 네. 교육, 연구, 맞습니다. 취업 네. 다 낫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네. 재정까지. 네, 그럼요. 음. 네. 그럼 다음 여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장애 요인과 성공 요인이 있는데, 성공 요인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너, 네. 그러니까 강력한 비전. 그때 이제 맞습니다. 비전도 바른 비전이었을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성공 요인도 있고 장애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장애 요인은 구성원들 설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분이 그 구성원 우리 교수님 중에서 아니 땅 10만 평 내놔가지고 웬 외부 기업들하고 뭐 기관들만 유치하냐 막 이런 비판들을 좀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응? 효과가 뭐냐. 근데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학장님을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시더니 그 학연상 클러스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결국은 구성원들의 설득이 좀 가장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절박함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분교라는 이미지를 한번 벗어보자 라고 하는 구성원들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됐고, 큰 장애는 별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겠어요. 장애인이라는 것보다도 구성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좀 힘든 부분이지 장애인보다는 힘들었고, 그 TP 유치할 때요 집을 3일을 못 간 적이 있어요. 같은 양말 신고. 그러더니 호텔에서 자느라고. 아니, 그것을 끌어낸 동기가 뭔가요? 다 집에 가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그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갔더니 교수님들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평가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네. 세컨티어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리카 캠퍼스의 교수님으로서의 그러한 그 위치,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저 선배 교수님들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TP 할 때는 선배 교수님이 그냥 저 젊은 교수였을 텐데 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을 한 겁니다. 그냥. 결국 교수님들이 일꾼이죠. 그렇죠. 교수님들이 그냥 열심히 안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서 그냥 누가 쓸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선배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셨고, 같이 따랐던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TP 나갈 때 그 야사는 뭐 너무 많은데 그것도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그 당시 에리카 구성원들의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에리카 학생들이 대접받는 그날까지, 그건 말씀 재밌네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었었냐면, 제가 이제 학과장을 할 때인데요. 그때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현장 투어하는 거였습니다. 회사들. 그런데 모 회사에서, 다른 회사들은 이제 다 학생들을 다 와서 투어를 시켜주는데, 모 회사에서는 그냥 그 버스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냥 구경하는 투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과 학생들이었는데 그거 좀 가서 산업 로봇도 좀 보고 로봇 시스템도 보고 여러 가지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캠퍼스하고 에리카 캠퍼스에 수업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서울 캠퍼스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을 달라고 이제 그 기업체에서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 안산 캠퍼스는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이 좀 그 투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 투어를 하겠다는데도 그냥 버스 타고 하는 투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그 그룹 부회장님을 좀 알아가지고 부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뭘 말씀드렸냐면, 그때가 이제 필수를 제가 가르쳤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오늘 있었던 얘기를 그 학생들한테 하면 그 학생들은 그 회사, 뭐 회사의 제품은 아마 안 살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그 회사에다가, 지방의 그 회사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원하시는 게 없냐고. 우리는 원하는 건 없고 우리가 그냥 투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 공장 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다 맞이해주고 그 회장님 영빈관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고 이거 학생들의 효능감과 그렇죠. 자만 가중심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아주 젊은 교수였습니다. 90년대였으니까 그때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 안산 캠퍼스 학생들이 대접받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접받는 학교가 좋은 학교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저도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요. 그러고서 잘 모르고 그냥 연구하고 뭐 가리키고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뭐 열정은 어느 교수님이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런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성공 사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절박함 그리고 사실은 여기 뭐 우리 변경 교수 계신데 변경 교수하고 저하고 무슨 학술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잘 가르치는 대학의 성공 비결 같은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교수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움직이는 교수 역할을 우리 김우순 총장님 젊은 시절에 현실 참여적으로 절박하게 그러나 또 그걸 끌어주는 그 리더의 인사이트와 비전.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에리카가 우리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쑥스러운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한 가지는 2004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 할 때 아이템 중에 하나가 현장 실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현장 실습에 대한 거를 뭐 저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 것들 많이 보게 되고 굉장한 그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산학연계 인력 양성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게 현장 실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 노름에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조금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현장 실습과 관련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것은 제가 해외 다니면서 이제 많은 미국에서 1906년에 시작했던 코압이라고 하는 코오퍼레이티브 에듀케이션, 네. 예, 그거를 하는 그 대학들의 모델을 보고 다 온라인상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한 40개 대학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클루딩 성균관대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산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그 산학연계 교육은 어느 전공이나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하고 소통하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어떤 플랫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학연계 교육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 ICPBL이라고 ICPBL. 2017년에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Industry Coupled Problem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유럽 학회를 갔다가 어떤 학장님을 만났는데 그 학장님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소위 지금 우리 얘기로 하면 이 뒷머리 보는 그런 강의실이 별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픈된 강의실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유럽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보로 대학인데 그 대학에 이제 코펜하겐하고 올보로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캠퍼스가. 가봤더니 진짜 굉장히 넓은 이런 그 강의실에 파티션만 막 돼 있고 교수님이 진짜 코칭하는 거예요. 걸터 앉아가지고. 그 몇 년도였죠? 그게 꽤 오래전이었어요. 벌써 거기는 그렇게 했군요. 예, 그렇게 꽤 오래전인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PBL이었던 거예요. PBL.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네. 그래서 이제 PBL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1969년에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한 걸 그대로 갖고 오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차별한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PBL을 보자. ICPBL. 그런데 사회하고 연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인더스트리 카플드에서 이제 만들게 됐죠. 시작할 때 4과목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안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좀 관련이 있던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이제 머신러닝도 하시고 우리 박태준 단장이라고 지금 계신데 산학협력 단장이신데 그런 4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많은 대학에서 벤치마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2023년 5월 현재 121개 대학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와서 유료 프로그램으로 지금 와서 다 배우고 갔고요. 그 타 학교 교수님들이 920분의 교수님들이 유료로 돈을 내시고 배우고 가셨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은 한 100 몇십 분 되시고요. 전문대학도 21개 대학이 와서 배우고 가셨는데 저는 그것이 처음에 ICPBL을 이렇게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제가 봤던 유럽에서 봤던 그러한 그 PBL 교육을 좀 접목을 해서 사회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다운로드는 지금 뭐 이게 3만 건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맨 처음에 그 시나리오 만드는 걸 교수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세요. 어떻게 문제 시나리오를 만드느냐. 그래서 16주 강의에서 한 2개 정도 또는 1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특별 프로그램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끊어지면 바로 같이 소멸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죠. 일반 강의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연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 혁신 너무는 먼 얘기다. 그래서 강의 혁신을 하지 않고는 교육 혁신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 강의 혁신은 교수님의 실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랫폼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많은 대학들이 이번에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에도 방학 때도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대학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공개할 때 사실은 처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조금은 왜 우리 한양대학교에 아까 영업 비밀을 왜 그걸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유튜브를 봐라. 유튜브라는 건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하자 했더니 벌써 121개 대학이 왔고 900 교수님들이 오시면서 에리카 한양대학이라고 하는 좀 서울도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도 ICPBL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길어졌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 유네스코에서 ESD라는 게 있습니다.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울 캠퍼스의 ICPBL 센터에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증이 돼서 작년서부터 3년 동안 유네스코에서 ICPBL을 지금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학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대학들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ICPBL만 얘기해도 오늘 하루 정도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애 요인을 요걸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소장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네. 이 교수님들의 실천이 없이는 교육 혁신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 혁신은 너무 멀리 있어서 강의 혁신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안 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그 반대라고 그럴까요?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이공계 교수가 총장이 되다 보니까 인문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산업이라고 하는 건 예술산업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음악산업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모든 데가 다 산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학생이 취업하고 교수님이 관련하는 곳들은 저는 다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이 PBL은 한 클래스가 40명 넘으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명 한 이내 그리고 저 교수님이 또 다른 거를 대체하겠다 그러면 대체도 드리고 해서 또 57세 이상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아마 공유 대학의 싹이 커진가 싶은데 근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학 사이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에리카 캠퍼스를 둘러싼 안산시의 반응이나 지원? 그 안산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지자체는 뭐 현금 매칭,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원 사업할 때 매칭 정도 이렇게 아마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라이즈가 뒤에 이제 아마 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라이즈하고 그걸 좀 지금 처장님 얘기하신 거를 좀 연결시켜 보면 그동안에는 다 정부에서 사업 만들어서 링크 플러스도 그렇고 만들어 가지고 그냥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잘 써가지고 선정되면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라이즈하고 이제 글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지역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한번 해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안산시하고의 그 협력 관계는 굉장히 좋았는데, 좋았다라는 게 재정 지원도 만약에 매칭 펀드도 해주시고 했는데 역할이 크게 많이는 없었던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광역과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월 공단, 그러니까 반월 시화공단은 사실 로우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우텍들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산단 고도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양대학교 이제 에리카 캠퍼스가 있으면서 인력들을 그 공단에다가 많이 배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난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지금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산단 고도화 작업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안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안산 지역 기업에 가는 율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앞으로 이제 라이즈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주 환경 그리고 취업도 좀 그 지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에리카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많은 청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게 수도권에 있으니까 가능한 모델이 아니겠나. 그리고 뭐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분의 강력한 추진력. 그리 가능하지 이게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화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대학 구성원들의 아까 우리 처장님이 얘기하던 절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역 대학에서 우리의 강점이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강점. 들어요. 강점. 네, 우리의 강점이 뭐지?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예전에 우리가 교육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4년제 대학하고 전문 대학이 한 330개 정도 있죠. 너무 많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대학들을 다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살린다고 그럴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일단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력은 대학 스스로가 찾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이 뭔가를 찾아서 저는 어떤 대학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보냐면요.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할 때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취업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저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럼 취업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 학생들이 원하고 갈 수 있는 대학들에 갈 수 있는 그 기업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학들. 그런데 만약에 졸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돼. 네. 그러면 그 대학에 저는 서스테너블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경쟁력 주안점을 찾고 그걸 통해서 이제 라이즈 체계로 들어가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한 그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년도에 개교할 때 물론 수도권에 에리카가 있지만 분교였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그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이렇게 자존감도 좀 낮아 있었고 그런 절박함이 이렇게 오늘의 에리카를 만들었듯이 물론 수도권에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선대 우리 선배님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물론 다른 대학들 노력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리더의 어떤 강력한 서스테너블하게 갈 수 있었던 그것도 있었고요. 예. 그러지 않고 뭐 그냥 계속 바뀌었으면 아마 서스테너블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동의가 됩니다. 예. 이론 중에 교육학 하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강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Strength Theory.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꿈, 강점, 잠재력이 들쭉날쭉해서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 우위 면에서는 다 떨어질 수 있어도 수출이 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 우위가 있는데 그 강점과 비교 우위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 에리카는 그걸 찾은 거죠. 찾았죠. 예, 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산학이라고 하는 걸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좀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그 사회 이론상 이게 원심력이 굉장히 작동하는 곳이거든요. 어떤 루슬리 커플드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걸 구심력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또 역할을 우리 김종량 이사장님, 당시에 네. 대학 교수님, 우리 그렇죠. 총장님 이런 분들이 하셨던 거죠. 네네네. 선배님들 많이 계셨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부 에리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미래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것을 마치고 그것의 영향이었는지 어쨌는지 한양대학교도 총장이 되시고 또 제가 알기에 여러 위원장, 아까 현장 실습한 위원장도 하셨고 정부 여러 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을 보실 기회가 충분히 있으셨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황을 진단한다면? 네, 제가 지방에 얼마 전에 내려갔는데 모 대학이 지금 월급을 2개월째 못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이 굉장히 힘들고 그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고등교육의 저는 위기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챌린지가 하나가 있고요. 본질적으로. 두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건데 특히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의 필요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챌린지가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대개 첨단 분야라고 하는 것 쪽에서 예전에 없었던 대한 고등교육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이 지식의 전달 주체로서의 왕노릇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아시는 대로 유다시티가 2011년도에 세바찬 스런 교수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노디그리가 거기서 나왔는데 나노디그리 그때 이 사람들이 선언한 게 뭐였냐면요.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업만을. 그리고 2012년도에 에드엑스가 나왔잖아요. MIT하고 하버드하고 같이 해가지고 서티피킷을 주는데 그냥 어느 일반 학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티피킷을 주고 하버드에서 서티피킷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구글이 어떻게 했냐면 2017년도에 구글이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교육기관을. 그게 뭐냐면 구글 커리어 서티피킷입니다. 근데 여기가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치면 한 달에 49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얼마 돈 주겠다는 것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사를 보면은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포기합니다. 구글에 가서 그걸 따가지고 구글에 취업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대학 졸업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냥 노멀한 페이스였는데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고등교육 시장에 의한 물론 특정 분야이기도 하지만 많은 코스들이 지금 오퍼가 돼 있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도 하나 챌린지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왜냐하면 지금 ICT가 너무나 지금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더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디스턴스 러닝이라는 것이 1969년에 있었거든요. UK에서 196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그러고서 이제 코비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을 했죠. 그리고 어바나 샴페인도 마찬가지고 96년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대학들을 이렇게 지금 들어가 보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하기 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부는 382개 대학, 미국 대학들이 지금 쫙 써 있습니다. 아웃데이비스 튜션이 얼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엔지니어링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도 지금 한 190개 대학이. 미케니컬 엔지니어링도 지금 온라인으로 땁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학위 전혀 차별 없고 졸업장에도 차별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온 캠퍼스하고 똑같이 주는 우리는 이제 사이버 대학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 똑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도 다니기 때문에 그럼 교통비 안 들죠? 기숙사 비용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돼 나가서 앞으로 우리한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학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존재 가치는 뭐냐면 온라인 교육에서 사이버 교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온 캠퍼스에서 하지 않으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요번에 지금 보면
이번에 교육부에서 어저께 발표한 거에 의하면 비수도권 대학에 사이버 대학하고 합칠 수 있게 지금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온 캠퍼스 대학에서 다 할 수 있는, 미국 대학은 다 온 캠퍼스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확산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기 좀 유념해서 이 온 캠퍼스 대학에 저는 강의 혁신 없이는 예, 강의 혁신 없이는 그 온라인 이런 그 사이버 이쪽하고의 그 경쟁에 있어서 이길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를 좀 쉽게 풀이하면 대학이 고등교육을 독점하던 시대는 갔다. 다양한 대안적 공급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온라인 테크놀로지로 무장해서 이른바 이 가성비 높게 덤벼들고 있다. 이럴 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네. 살려야 된다. 나 살려야죠. 그 가치가 뭘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학을 얘기할 때 다른 얘기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로도 Higher Education Institute지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교육이 확산돼 있고 미국 대학 저희들이 알고 있는 UCLA, 퍼듀 이런 대학들도 지금 다 온라인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교육상에서 그네들이 할 수 없는 교육을 온 캠퍼스에서 하려고 그러면 저는 팀 베이스 러닝 말고는 저는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챗GPT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챗GPT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주제를 줘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학생은 이렇게 나오고 이 학생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팀을 하면서 서로 간에 비판도 하고 그러죠. 크리티컬 띵킹 같은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4C 능력,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4C 능력을 기를 수 있으려면 그냥 예전처럼 교수님이 그냥 강의하시고 학생들이 듣는 그것이 아닌 학생들이 팀 베이스로 해가지고 러닝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교수자의 좀 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의 혁신을 이루는 대학들은 저는 서스테너블하게 앞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클릭만 하면 전 세계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갖다 굳이 내가 왜 와가지고 요즘에 여기 대학 앞에 있는 월세가 87만 원이니 얼마니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셨죠? 지금 미국의 4년제 대학 지금 등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온 캠퍼스 대학들의 저는 미션이 있다고 보고요. 그 미션은 뭐냐면 4C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의 교육. 이것이 뭐냐? 그건 각 학교마다의 이제 특성이 있겠죠. 한양대는 이제 ICP별로 찾았던 거고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부분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언칼리지 무브먼트란 게 있대. 대학 안 가기 운동. 왜 이렇게 돈 내고 15주를 가야 되느냐. 안 가고 성공하는 사람에게 상 주겠다. 근데 이제 이런 학력 인구 감소나 이런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에듀테크의 발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학 집단이 아마 지방대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지방대학 많이 이제 다녀보시니까 지방대학은 어떤 위기의 원인, 문제, 또 지방대학이 좀 실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제 좀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역 대학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뭐 많은 그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그 라이즈 체계하고 이제 글로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거를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역이나 기초도 그저 정부 재정에서 나가면 현금 매칭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프롱 러닝도 정말 그 대학이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정말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데 모든 대학이 저는 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주체들의 경쟁력이 없이는 협력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 산학협력을 하더라도 그 대학에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죠. 산학협력은 이제 세 가지로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학연계 교육, 산학연계 R&D,
그리고 나서 산학 간의 인력 교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교류는 뭐 완방향으로 지금 산에서 뭐 학으로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교육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쪽 대학에서 정말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물리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글로컬 대학이 이제 선정들이 되면 그 글로컬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혁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양 과목을 가르치려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로컬 대학이든 좀 경쟁력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그런 과목들, 그러니까 교양 과목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인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강의에 대한 것들은 그쪽에서 제공을 해서 지금 줌 환경이 워낙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 채용에 대한 것들도 많이 좀 줄일 수 있고, 그럼 교원 확보율이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온라인으로 그쪽 대학에서 좀 들으면 그걸 교수님 확보율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라건대는 연구 중심 대학들은 학부 정원을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통장 끝났다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견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뭔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담대한 어떠한 진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구성 주체관들의, 그렇게 되면 고등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대신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글로컬 대학이 3조짜리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대학이 만약에 경쟁력 있는 대학인데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으로 가겠다는 어떤 플랜이 있으면 그 정원 줄이는 것만큼 10년 동안 등록금 보존해 주라는 거죠. 네? 그거 왜 못 해줍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떠한 좀 담대한 그런 그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근데 물론 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판이 뭐냐면, 그러면 경쟁력 있는 대학에서 학부 줄였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대학에 그냥 거기에 그냥 학생들이 가는 쪽에 늘어났다. 그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정원을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줄였다. 어떤 대학이. 그러면 1,000만 원 잡고 100명 줄이면 얼마인가요? 10억인가요? 그러면 4년이면 40억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400억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대신 10년 동안 그 대학은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 인원은 경쟁력이 있는데 연구 중심이 아닌 학부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그 학교에다가 정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경쟁력 있는 학부 교육도 살고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교육 중심, 연구 중심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체제 아니고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냥 단견입니다, 단견. 네,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 재정을 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 옛날에 CK 하면서 네. 경험을 했거든요. 네. CK 몇 년 하고 나서 그냥 정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건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네. 생태계란 말씀이 와닿는데 이게 생태계라는 게 각 구성 요소가 인터디펜던트 서로 연결돼 있고 릴레이돼 있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나만 유아독존 잘 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 구조개혁 연구하고 할 때 수도권 대학들이 이렇게 일단은 안전하니까 별 느낌 없이 살 줄 모르겠지만 이게 지방이 무너지면 순망치안이라고 그건 무너지게 되고 연구 중심 대학도 교육 중심 대학에 굉장히 디펜던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 있는 교육 중심에서는 그 학생들이 대학원 갔다 그러면 아까 연구 중심 대학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 채널을.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컬 30하고 이제 라이즈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글로컬 30도 이제 상당히 관여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아직 많이 계신 글로컬 30 대학이 뭐 정부가 뭐 이런 의도 취지를 내세우긴 했지만 총장이 보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뭘 제가 금방 말씀 듣기로는 글로컬 30에 뽑힌 대학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점 대학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 거점 대학들이 해야 될 역할들
아까 뭐 그 교양 수업도 거점이란 나누고 표현은 있으니까 중점 대학으로. 중점 대학.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취지를. 그러니까 그 지역 대학을 어차피 이제 수도권 대학은 이게 아니고 비수도권 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정책 사업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 살아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번 바꿔보자. 무슨 바꿔보냐. 지원 체계를 지자체로 한번 넘겨가지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한 50% 정도 올해는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자체에다 넘겨서 지자체가 잘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대학들, 그러니까 산학협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런 걸 잘하는 대학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때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딱 해서 내려보냈던 기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중 사업, 링크 플러스 프라임 사업 단장을 쭉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역에 계신 이제 총장님들하고 지자체장들하고 해서 나갈 방향이 뭔지 거기서의 어떠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이는 이 사업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즈라고 하는 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보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자체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그 지역에 좀 리딩할 수 있는 선도 대학을 이번에 이제 10개, 그죠? 원래는 5개였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10개 내외를 좀 선정하는 거죠. 그 선정하는 대학들은 주변에 있는 대학들에다가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옥 같은 것도 공유도 하고 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좀 중점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 대학, 대학. 예,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배 처장님도 혹시 뭐 다른 지역 살리는 어떤 사업이나 뭐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하고 여쭤봤어요. 지역에 대해 있는 총장님들하고도 여쭤보고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경쟁력 있는 대학 지원에 대한, 그리고 저는 이 글로컬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한 사업이었지만 다른 정부 부처들도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컬 대학에. 그래서 글로컬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도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제가 강연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어나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되면 이거는 조금 큰 문제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밑거름으로서의 글로컬 대학 34업이 있는 거고 그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진짜 글로벌 앤 로컬의 어떤 역량을 좀 축적을 해서 지역에서도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대학이 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글로벌 대학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컬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라 그러면 또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바꿨다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어떤 거를 딱 모델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은 모델이 나왔고 아마 서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포인트에 조금 집착이 아니라 좀 초점을 두고 싶으냐면 아까 저한테 여쭤보셔서 앞으로 특히 이제 지방대학의 경우에 학령 인구가 줄어서 적은 예산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이제 골머리를 써야 될 텐데 그러려면 경쟁보다는 공존, 칸막이보다는 공유. 근데 이제 우리 고등교육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가 경쟁, 내가 살아야 네가 죽고 둘 중에 하나가 뽑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컬 30도 일단 나부터 살자 그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눠주나요? 중심 역할이 갑니까? 그걸 아마 이제 그 평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처장님 말씀 주신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확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임팩트 리포트라는 걸 이제 대학들이 앞으로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예? 그러니까 미국 대학 오하이오 예를 들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같은 경우도 Economic, Social, Community Impact of Ohio State University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대학만 살겠다 했던 대학들은 아마도 평가를 잘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지자체장도 아마 그건 높게 평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을. 그러니까 글로컬 대학이 됐으면 그 대학이 그 지역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대학, 주변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쪽에다가 임팩트를 주는 거. 그런 쪽에 앞으로는 평가 보고서가 저는 있어야지 그냥 뭐 몇 건 했다, 특허 몇 건 냈다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가 주정부에서 1달러를 받았으면 ROI가 15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달러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환상 가치가 되는데 그걸 아마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지표도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성균관 대학도 이쪽 지역에 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러니까 자기 있는 지역, 네이션, 국가 또 월드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아마 그런 것이 대학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유 이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값을 해야 된다. 네. 계속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갈 텐데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전달돼서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 있으면 간략히 적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에리카 얘기할 때 제가 안산시 말씀을 들었는데요. 라이즈 사업의 큰 특징이 지자체를 경유해서 또 지자체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총장님은 라이즈 사업은 꼭 거버넌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지자체가 대학을 너무 모른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람만 바뀌었지 군림하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체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전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지자체라 그러면 어차피 돈은 이제 중앙에서 그냥 돈은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군림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저항에 좀 부닥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자체에서도 자기네 특성을 살리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줬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지자체는 아마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뭐, 대학도 망하고 예, 지역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 소멸이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말하는 공존과 상생과 공유라는 게 대학 간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 그다음에 지역의 성인, 그러니까 커뮤니티 다 이렇게 민글돼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나오는 우수 사례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를 묶어주는 그게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협의체가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지자체장하고 총장님들이 자주 만나서 현안을 이제 해야죠. 그거 하는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급해요. 우리는. 제가 이제 RTP 아까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거기 있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RTP를 오랫동안 봐왔어요. 근데 봐왔는데 거기 아시는 대로 1950년도에 담배밭이었거든요. 담배. 네. 에? 면. 그러다가 목화밭이었는데 그 이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7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30년 지나갈 때까지도 50개 기관밖에 없었던 거예요. 59년 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맞는 그런 기관들을 했는데 우리는 뭐 만들어 놓으면 바로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급해. 그래서 우리 교무처장님도 너무 급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긴 호흡을 갖고 우리나라 전체 이 고등교육 생태계 특히 또 보면 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대학들 거기에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 많을 거고 불만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을 뒤로 갈 수는 너무 없는 거다. 이제는 그렇죠. 자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에 공감하는 것은 공유 이런 쪽은 뭐 필수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학습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그야말로 선출된 정치인이 끌어가는 집단이라서 또 4년에 한 번씩 바뀔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대학도 이제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또 선출된 총장님 계시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행사하는 데 그치게 되고, 또 전임자가 만드는 것을 폄훼하거나 없거나 반대로 가는 경향도 있어서 그걸 잘 막아야 돼서, 다 우리 세금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건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배 처장님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다 보면 아마 그것도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들어가다 보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라이즈 사업을 담당하는 시도 공무원들 모시고 강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는 이제 절박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수치로 그 지역의 인구의 소멸 현상, 특히 이제 청년들이 탈출하는 현상, 거기서 대학의 역할 같은 걸 설명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지방세를 내는 분이고 지역 기업을 살리는 분들인데, 이제 절박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무브먼트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라이즈 속에서 글로컬 대학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리더십을. 예, 리더십 당연히 아까 얘기한 임팩트.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어떻게 같이 공존하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그 글로컬 대학이 이제 중심이 돼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야죠. 근데 사업 신청서에 그런 역할까지 냈었나요? 그런 건 잘 못 본 그러니까 것 이제 같기도 글로컬 하고. 대학은 그냥 그 글로컬 대학 자신이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대학이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이 임팩트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RFP에. 네, 그러니까 그 네. 임팩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가느냐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게 싶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도 그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 AAU라고 그래서 네,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오브 거기 보시면 네. 그 대학들 다 연구 중심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미국에 한 2,200개 4년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네, 네. 스템 쪽에 박사가 몇 명이냐면 네, 64개, 5개 대학이면 네, 2,200개에서 아주 작잖아요. 네, 그런데 48%를 점유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글로컬 대학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중심에 그다음에 그 지역을 좀 리딩하는 네. 그런 역할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컬 30에 이제 선정이 되면 이른바 컨소시엄을 만들고 받은 만큼 책무성을 발휘하는 그런 좀 유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글로컬 대학으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럴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보면 이제 역할들에 대한 것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또 지역마다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는 얼마 한 몇 개 정부 전에 소위 말하는 에이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었고 에이스 대학 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번 정도 2기까지 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교훈도 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스필오버가 하고 리딩 롤을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했는지 다른 대학까지 영향을 아까 임팩트를 주었는지, 이게 이제 계속 역사는 발전해야 되니까 이 글로컬 30 대학들이 그 정도의 책무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대학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대학 당연히 되고요. 임팩트라는 걸 뭘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만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못 듣겠죠. 네. 예, 그 리드할 때 공유하고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주고 예, 그런 게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한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 불편한 질문. 예. 수도권 대학들은 우리는 뭐냐? 우리도 세금 내는데. 네,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는 글로벌 대학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대학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재정이 많다고 그래서 글로벌 세계의 어떤 유수 대학들이 된 건 아닌데 세계 유수 대학들을 보면 재정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버드든 뭐 이런 여러 대학들 보면 수십조 원의 개별 대학의 기부금을 가지고 1년에 조 단위를 대학에다 쓰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 대학들하고 경쟁하면서 이만큼 온 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수도권에 여러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한테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 연구 쪽에 관련돼서는 하고 그 연구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니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떠한 그 전략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재정에 대한 측면에서에 대한 것이 없으면 제가 봐서는 그 세계적인 대학들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 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등록금 동결 어떻게 보십니까? 등록금 동결은 풀어야죠.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15년 동안 이게 지금 묶여 있는데 앞으로 재정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세계 대학하고 다 경쟁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등록금 규제도 이제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묶어놓아 가지고서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총장을 하셨으니까요. 네. 좀 계속 좀 이어가 조금 더 끝나긴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대학에 대한 기부가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야박한 것보다 문화가 이렇게 많이 확산돼 있지 않죠. 네.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기업이 산학협력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학이 길러낸 인력을 그냥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 산업체에다가 얘기를 좀 요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인력의 수요처인 산업체 아닙니까? 근데 산업체에서는 항상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들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역량들을 많이 채우지 못하고 나온다. 소위 얘기하는 스킬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 불평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해외를 한번 좀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락스 병행자나 아까 얘기한 코앞 같은 경우 조지아텍 한 대학이 수백 개, 수천 개 그 기관들하고 협력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어떤 그 대기업이었는데 그 학생 현장 실습했더니 우리한테 안 오고 다른 데로 간다. 근데 독일도 그 다임러 벤츠에 이락스 병행하는 애들이 신청을 많이 한대요. 근데 자기네가 뽑을 수 있는 인원은 아주 소수 인원이야. 그러면 많은 애들을 현장 실습 안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퍼블릭 서비스 개념에서 한다는 거지. 기업이. 왜냐하면 네. 이 학생이 독일 내 어딘가 가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공유, 산업체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 사실 대학들이 얼마나 열심히들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산업체가 좀 응답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기부금 말씀드리지만 세제 혜택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왜 국회의원들은 저희들이 10만 원 하면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도 그 오래전서부터 얘기가 우리 있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이렇게 소액 기부를 하면 완전 세액공제를 뭐 2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려면 대학이 대학답게 가치를 발휘해야 되고 저는 어느 이제 저번에 고려대학에서 했나요? 무슨 토론회 가가지고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한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대학인들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왜 대학은 이 사회에서 우군이 없을까? 왜 대학을 존중하고 가치로운 하나의 사회 제도로 인정하고 퍼블릭 서비스를 해야 될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거부터 대학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처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처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그 대학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열심히 했지만 본인들에 대한 그 성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 아마 정부에서 정책 만들 때 현장에서 트위스팅하라고 만드는 정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곡되고 하는 건 다 대부분 다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게 있을 때 소위 얘기하는 우리 성균관대학에서 하고 있는 학생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 그 석세스라고 하는 걸로 좀 이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3S가 좀 잘 작동되는 신시어리티하고 서스테너빌리티가 있을 때 석세스로 간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찰하다 보면 본인들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우리가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실적들이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채워 넣어도 잘 그것이 활용을 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마 저희도 대학의 가치, 존재 이유를 생각하다가 이제 학생 성공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거좀 끝나갈 때가 돼서요. 우리 총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네. 하는데요. 하나는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 교수부터 시작해서 총장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오르시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제 한양대학 영향력 있는 대학을 하셨기 때문에 대학 사회에 대한 당부 말씀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우리나라는 뭐 뭐래 해도 이렇게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정부에 대한 요청 이제 대학 사회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네, 대학 사회는 저도 뭐 저 한양대 총장할 때 어떻게 하면 한양대학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아마 다른 총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고등교육 생태계가 워낙 위태롭고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정으로 교육과 관련된 또 대학과 관련된 요즘 얘기하는 대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수도권, 비수도권 이런 어떤 대타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의 발전 또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참여하는 그런 고등교육 생태계의 발전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정부에다는 정책의 전 일관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 저출산 문제에서도 봐왔는데 그 260조에 대한 그 어마무시한 돈이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것들 겪고 있듯이 앞으로 이 대학 생태계에 대한 것들도 좀 일관성을 갖고 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한다면 그냥 계속 지원과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대학들이 좀 신바람 나게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또 인력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번 서머리를 할 테니까 네.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김우승 전 한양대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고요. 어, 사회자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것들은 에리카와 관련돼서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 그 교수들의 움직이는 교수들의 참여, 그걸 이끌어낸 리더의 비전, 거기에 이제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여져서 에리카라는 게 탄생이 됐고 그것이 충분히 비록 수도권에 있는 건 하겠지만 많은 지방 대학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로 봤을 때는 총장님께서는 대한 고등교육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대학이 학위와 학점을 독점적으로 주고는 있지만 고등교육 자체를 독점으로 주는 시대는 이제 갔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고 총장님께서는 취업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셨고 4C를 길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교육 혁신의 가장 기초로 강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관련해서 산학 연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학으로 글로컬 30이 되고 자기 대학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 그리고 지역에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책무를
받는 것이고 그런 장이 하나 펼쳐진다면 그게 라이즈가 아니겠냐. 이때 지자체도 성찰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잘했습니까? 정리 너무 잘하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공부만 잘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김우승 전 총장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고 지금 여기 현장에는 민경찬 전 연세대 대학원장님 그리고 우리 손동현 대전대 부총장님 이제 성균관대 학부대학장님 공부를 못했나 봅니다. 정영길 우리 건양대 전 부총장님 그리고 고려대 변경 교수님 계시고요. 네,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등교육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